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모종의 사건을 어딘가에 재미나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봅니다. 정말 남들이 들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속 안에 감춰두고 있으니 속병이 날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올려버리게 결심하게 만들어준 우리 원수 같은 시모. 앞으로 만수무강하길 기원하면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일찌감치 옷 매장에서 일을 했고, 나이 29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본사 직영점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대리점도 아니고 본사 직영점의 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죠. 보통 다른 직영점 매니저분들이 50대라는 걸 감안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도 윗분들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도 그럴 게 꽤 위치도 좋은 아울렛 매장이었는데 매출이 다른 지점에 비해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고객 관리도 잘하고 언변이 좋아서 매장 운영을 잘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직영점 매니저 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은 한때 같이 일했던 직원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매개체로 잘 될 확률이 무척이나 적다고 하던데 저희는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취미도 비슷하고 생활 습관마저 비슷해서 운명의 상대를 여기서 찾았구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몸을 사용하며 노는 것을 싫어했고 집에 콕 들어박혀서 공포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고요. 오이는 냄새만 맡아도 둘 다 기겁을 했고 강아지보단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성격까지 무척이나 비슷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3년이나 했고 나이가 차고 혼기가 다가오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미래에는 꽃길만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심성이 착한 남편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변수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언지를 듣긴 했지만 시모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대박인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고 시댁 현관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시모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늘 손님으로 온 자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있어라 하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은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아니니까 분주하게 움직여라. 이 소리 아니겠나요? 더 대박인 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서. 저한테는 동서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죄다 시키더라니까요. 네 형님 될 사람이 오니까 분주하게 일을 하라면서 동서한테 일일이 시키는데 시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옆에서 지시만 내리더라고요. 살얼음판 걷는 듯한 기분이 들고 속으로 와 이거 큰일 났다. 시집살이 대박으로 시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눈치만 봤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런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는 동서였다는 거죠. 진짜 보통이 아닌 수준이다 하고 느꼈는데 이 기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동서한테 간이 싱겁다 하면 동서는 어머님 소금 주세요. 시모는 동서 째려보면서 거기 있다 하면 손이 안 닿아요.
고춧가루는요? 거기 있잖니. 계란도 좀 꺼내주시고요.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면서 둘이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시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동서는 그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시모가 네가 직접 가져가라 하면 동서는 저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고 둘이 무슨 꽁트 찍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데 웃긴 건 동서는 정말 시모를 보조원처럼 부려먹으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누가 누구 수발을 들고 있는 건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약간 체하는 기분을 느끼며 이 난간을 어찌 헤쳐가야 할까 고민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동서가 아주 쿨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는 거죠. 밥 잘 먹고 이야기 잘 나누고 집에 간다고. 남편이랑 저랑 서방님네랑 다 같이 나왔는데 동서가 저를 슬며시 잡더라고요. 형님 되실 분이니까 터놓고 이야기할게요. 절대로 기죽으시면 안 되고요. 또박또박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 시모가 발 뻗을 곳 보고 뻗는 분이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비위 다 맞췄는데 그러다가 호구 잡혔어요. 한번 대판으로 싸운 다음에서야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오늘은 형님 온다고 일부러 기세 보이고 싶다고 저러신 거고요. 평소에는 저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거든요. 그니까 형님도 저처럼 드세게 나가셔야 돼요. 어려우면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자기 할 말 쏙 하고 가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시무를 들이받으라고? 이게 무슨 콩가루 같은 이야기지? 했어요. 동서가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말해주었던 진심이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죠. 그 이후에 상견례를 했고 양가가 서로 합의 잘 이루어진 상태로 결혼 준비를 끝냈고 무난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결혼식 하는 날 신부 대기실에는 신부 지인들만 들어오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시모 지인들이 싹 들어와서는 저한테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모의 산악 동호회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 취미가 산을 타는 것이었는데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싸게 살 수 있다고 자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옷을 좀 할인해달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저한테 말을 건 것이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직영점이라서 본사에서 내려온 할인율만큼만 할인을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울렛 매장이라 깔리고 들어가는 할인율도 있었고요.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맘대로 할인을 해줄 순 없죠. 굳이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할인 이야기 꺼내고 가는 시모 지인들도 무척이나 별로였어요. 그거 하나 딱 찝찝한 거 남기고 결혼식 잘 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지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고 그 장소는 바로 약속의 땅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가 워낙 자연 경관이 거대하고 멋있고 또 산을 걷는 트레킹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트레킹 관광을 나섰는데 거기서 엄청 좋은 트레킹화를 팔고 있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제 거랑 남편 거 사면서 시모가 산악 동호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부모님 드릴 신발도 한 켤레씩 샀습니다. 당연히 한국까지 전화를 해서 신발 사이즈 물어보고 샀죠. 귀국을 해서 시댁에 신발을 딱 가져가니까 시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삐죽거리면서 시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산에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면서 이런 좋은 신발이 왜 필요하냐고요. 시부가 아니 뭐 산 탈 때만 신는 신발인가? 그냥 신고 다니면 되지 하니까 시모가 저를 보면서 색이 이거밖에 없었니? 이러는 겁니다. 아웃도어 매장 한다는 애가 신발색을 이런 갈색으로 골라오면 어떡하냐고
등산화 화려한 게 요즘 유행인 거 몰라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자기 말 듣고 화려한 운동화로 매장에 있는 거 다 바꾸라며.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거 없었냐고. 계속 갈색이 뭐야 갈색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대꾸했죠. 갈색이어야 더러워져도 별로 티가 안 나죠 하면서요. 산 한 번 타면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지는데 노란색, 핑크색 타령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한번 신어보더니 너무 꽉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사오지 그랬냐고 타박을 하시대요. 사왔는데도 구시렁거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사온 거라 교환이나 환불이 될 리도 없는데 참.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동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라고 했던 거요. 그래서 시모한테 웃으면서 이야기를 건넸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냉큼 좋기는 한데 너네 매장에도 좋은 거 있지 않니? 핑크색. 이러시대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 신발도 가지고 매장에 들어온 새 신발 하나 더 챙기려는 속셈이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눈치 없는 애처럼 그 신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 달라고 했어요. 제가 2개 신겠다고요. 그러고는 셀쭉하게 말했죠. 선물을 해드려봤자 불평만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챙기지 말아야겠다 하고요. 시모가 저한테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 매장에 있는 신발 하나 더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있는 신발 5% 할인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가족끼리 신발 하나 못 주냐고 구시렁구시렁. 신발 이미 사드렸구만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참. 하루는 출근해서 매대 정리하면서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일까지 제대로 정산해 놓지 않으면 꼭 중간에 구멍이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매출 전표 보면서 재고랑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입구에서부터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시모가 산악 동호회 친구들을 잔뜩 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낯이 익다 싶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와서 할인 이야기를 하고 갔던 그 친구들 얼굴이 딱 떠오른 거였죠. 저한테 매장 구경 좀 하러 왔어 하더니 바람막이 입어보고 획 던지고 모자 써보고 뒤집어서 놓고 신발까지 신어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직원의 눈빛이 와 저거 언제 치우지? 하는 눈빛이던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들 양말 한 켤레씩 들고 와서는 등산 양말 사러 온 거라고 할인을 팍팍 넣어달래요. 고작 5,000원짜리 양말 사면서 할인은 무슨 할인인가요? 시모가 저를 쓱 보더니 원래 양말 같은 건 사은품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냐고 그거나 좀 달래요. 6명이 거 3만원어치 사가면서 사은품 달라고 말하는 게 양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양말 사은품은 20만 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 나가는 거라 양말 6켤레 산 걸로는 턱도 없어요 하면서 웃었어요. 일부러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모도 민망했는지 가족끼리 빡빡하게 군다고 그냥 속갯말 삼키대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시모 친구들 보면서 이해하시죠? 가격이 맞아야. 이러니까 시모 친구들도 민망했나 봐요. 저한테 나중에 우리가 와서 제대로 팔아줄게 하면서 어색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시모의 진상짓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매장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본사에 회의를 하러 가야 할 때도 있고 쉬는 날도 존재하니까요. 일이 좀 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매장에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을 하니까 직원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더니 곤란한 듯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진상 손님 왔었냐고 물어봤더니 반품이 들어왔는데 제 가족분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하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없을 때 왔다 간 건가 싶더라고요. 직원이 저한테 제가 없을 때 와서 바람막이를 하나 사갔다가 다음날 바로 반품을 했는데 택은 그대로 있지만 옷이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순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옷 상태를 보려고 반품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는데 옷이 진짜 새 옷이 아니었어요. 옷을 사가서 바로 입고 등산을 갔다가 그대로 환불이라도 한 건지 옷에서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설마 이거 취소해줬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난처하다는 얼굴로 자기가 매니저 시어머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제가 해주라고 했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어떡해요? 저 실수한 거예요? 하는데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곧 제가 떠안게 됐죠. 퇴근하자마자 옷을 들고 시댁에 가서 시모한테 획 던졌어요. 이게 뭐냐고 모른 척 하면서 묻길래 뭐긴 뭐냐고 우리 옷 사가서 입고 반품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가 빤히 보고 있었으니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옷을 사가서 반품한 건 맞는데 입고 돌아다닌 적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 진짜 웃기는 계집애라고 자기가 옷 관리를 못한 걸 가지고 매출 늘리려고 일부러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옷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흙이 묻었고 여기에는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누가 봐도 입고 산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제가 화가 나서 이 옷 결제하게 빨리 카드를 주시던가 현금을 달라고 했어요. 시모는 자기는 그런 적 없으니까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원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14일 이내로 환불되는 거 아니냐고 진상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옷이 상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상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돈 달라고 했어요. 씩씩거리면서 죽어도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시부가 무슨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냐고 저한테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시부라도 정상이라서 다행이지 시모의 진상짓은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가족끼리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며 대충 세탁해서 팔면 되지 하는데 열이 오르더군요. 그러고 한동안 조용한 것 같더니 한 달 뒤에 제가 쉬는 날 우리 시모가 와서 옷을 또 사가지고 가서는 반품을 했대요. 직원한테 이번에도 옷이 더럽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옷을 30만원치를 사가서 바로 반품을 하긴 했는데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등산 모자랑 양말은 쏙 빼놓고 환불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은품이니까 자기 거 아니냐고 사은품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 거냐 어차피 증정품 아니냐 하면서 안 주더래요. 양말하고 모자는 이미 자기가 신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서 매니저 시어머니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또 시댁으로 찾아갔죠. 신부가 보자마자 이번에는 안 입고 반품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사은품은 왜 챙겨가서 돌려주지 않냐고 했습니다. 사은품이요. 저희도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매장에서 돈 주고 사서 고객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쏠랑 사은품만 챙겨가시면 다른 고객님 한 분은 그 사은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매장에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는 저 더 이상 물건 안 팔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도 말해놨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르던가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너 내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참지 않고 버럭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무섭긴 누가 무섭냐고요. 시모가 갑인 줄 알고 그러냐고. 나한테 무서운 건 우리 회사 사장님 말고 없다고. 이러다가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하면서요.
일부러 시모 자존심 상하라고 내가 시모 아들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고작 중소기업 과장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겠냐, 뭐가 있겠냐고요, 했죠. 시모도 지지 않고 저한테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시모가 잘하면 내가 무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맞받아쳤어요. 시모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당연히 시모 아들한테 잘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입만 삐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시부가 저한테 말 잘했다고 시모한테는 왜 안 하던 짓을 자꾸 해서 며느리 쪽팔리게 만드냐고 한 소리 하셨어요. 시모가 시부를 보면서 이 집안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고 밖에 나가서 자기 편 만들어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서가 엄청 잘한 거라고 그렇게 100번을 말해야 겨우겨우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팬티를 사가서 입어놓고는 환불을 하러 왔대요. 동서가 입던 팬티는 환불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쪽팔린 줄 알고 돌아갔다고 했대요. 백화점 매장에 블랙 컨슈머로 등록까지 시키고 백화점에서 따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게 했더니 그제야 찾아오지 않더라며.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입던 팬티를 환불하러 오는 게 말인지 방귀인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잘 알아들은 줄 알았던 시모는 제가 쉬는 날 골라서 또 매장에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신복을 숨겨놓은 건지 제가 쉬는 날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남성용 등산화랑 남성용 등산용품을 몇 개 사가길래 직원이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환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가격도 후려치지 않고 제값 주고 사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웬일이지 남성용 등산용품은 왜 사간 거지 싶었죠. 시부가 등산에 취미가 없어서 시모 혼자 친구들이랑 다니는 거였거든요. 이제 시부도 등산을 가나 싶어서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을 하시려나 보다 이건 좀 부럽다 하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 남편이랑 저랑은 아무래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결혼 이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밖에 나가서 몸을 쓰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긴 해서 집에서 영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하는 게 전부지만요. 시부모님이 매번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부러웠죠 뭐. 시모가 오랜만에 가족들 한데 모여서 밥 먹자고 하길래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등산화 모델명만 봐도 어떤 신발인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안목이요. 분명 신발도 사가고 용품도 사갔는데 현관에서 신발장을 둘러보는데 그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시모한테 남성용 등산화 사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이랑 등산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어봤죠. 시모가 순간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그거 우리 동호회 사람이 생일이어서 선물하려고 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 같은 짠순이가 20만 원짜리 신발을 선물한다는 게 무척이나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등산 다니고 돈독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사건이 와장창 터지고 만 것입니다. 2달 뒤에 시부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시모랑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와 서방님네는 놀래서 시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두 분이 방금 전까지 싸운 건지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네 엄마 바람났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시모가 웬 남자랑 같이 팔짱을 끼고 등산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고
커플룩으로 차려입고 데이트를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소름 끼친다고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냐고 당신 의처증이냐고 화를 내대요. 그 사진을 보는데 등산복이며 등산화며 용품이며 너무나도 눈에 익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매장에서 사갔던 그 용품들이며 옷이며 알고 보니 내연남한테 사주려고 반품도 안 하고 제값 주고 사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다 저희 매장에서 사간 물건이네요 하니까 시모가 뭘 그런 걸 입 밖으로 꺼내냐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시부가 눈 돌아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며느리 매장에서 내연남 줄 선물을 사가? 이러더라고요. 당장 이혼하자고 당신 같은 여자랑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진절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놀래서 아니 당장 자기 보고 어딜 가서 살라고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시부가 자기 알 바 아니래요. 내연남 집에 가서 살든 밖에 나가서 얼어 죽든 마음대로 하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내연남이 호랩이라며 하더라고요. 그 집 가서 엄마 노릇하면서 하하호호 살면 되겠네 하는데 부부싸움 살벌하게 하시는 거 있죠? 시모가 자기가 못할 것 같냐면서 자식들이 말리기도 전에 짐을 싸서 획 나가버렸어요. 물론 아무도 말릴 생각이 없긴 했지만요. 남편이고 도련님이고 시모의 바람이 무척이나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두 분 나이 67세에 협의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이혼만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진짜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전화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살고 있냐고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집에 들어가라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웃더래요.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고. 더 충격적인 건 내연남의 딸을 우리 딸 하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랑 데이트도 하고 딸 키우는 재미가 있다면서 너도 새아빠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이 식겁을 해가지고 누가 새아빠냐고 화를 내니까 자기랑 내연남이 결혼하면 너한테 새아빠 되는 거지 했대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충격에 부들부들 떨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모가 어느 날 우리 부부하고 서방님네 부부를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식당에 데려가셨어요. 좀 고급진 그런 식당 있잖아요. 룸으로 딱딱 막혀있는. 불러서 나갔더니 거기에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웬 여자랑 시모 내연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그 여자애한테 인사하라고 너네 오빠랑 올케 언니들이야 하면서 우리 보고는 얘가 신우되는 아이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넷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숨만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네 새아버지 생신이시거든.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랑도 좀 할 겸 친해지라고 불렀어. 아이고,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생겨서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겠어.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아서 눈에 핏발을 세운 채로 이야기를 했죠. 누가 누구 노후를 책임진다고 이런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십니까? 어머, 얘.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새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당장 사과드려. 남편이랑 서방님은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냐고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온 거니까 두 번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경우 없는 짓 하면 신모고 나발이고 인연 끊겠다고 선언을 했죠. 뒤돌아서 나오는데 시모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제일 뒤에 걷고 있던 제가 만만한지 저를 딱 붙잡고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얘, 돈 좀 주고 가라. 우리 아들들이 낼 거라고 내가 설레발 다 쳐놨는데
일부러 비싼 집으로 골라왔는데 내 체면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저 지갑 안 들고 왔는데요. 어머님이 불러내신 거라 당연히 어머님이 사주시는 건 줄 알고 지갑 안 들고 왔죠. 야, 너네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자식들이 사야지 내가 돈이 어딨어. 아까 방에 있던 어머님이 좋아 죽겠다고 했던 내연남 딸한테 내라고 하세요. 뭐? 내연남 딸? 너한테는 시누이야. 어머, 저한테 왜 시누이예요? 우리 남편이랑 저 여자랑은 가족이 아닌데요. 그러고는 재빨리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시부가 불쌍하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났으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더 파렴치한 일은 그 뒤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쎄 생각지도 못했던 갑상선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던 도중 수치가 이상하다는 종합검진 결과에 놀라서 큰 병원을 찾아가니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치율도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견을 하게 되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해서 한동안 임신 계획은 가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수술 날짜까지 빠르게 잡고 났는데 그래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바빴습니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처지에 달했고 매장 관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수술 이후 경과가 좋아지면 다른 매장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 첫 매장이다 보니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피곤하면 안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주까지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일단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퇴직금까지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려고 하니까 영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 때문에 매장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또 그 매장에 방문을 했나 보더라고요.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가 여기 매니저 시어머니인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데요? 한 거죠. 시모가 놀래서 우리 며느리 어디 갔냐고 하니 직원이 모르셨냐고 몸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연락이 온 건데 그냥 잘했다고 했어요. 시모는 머리를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했나 봐요. 쉬는 것도 아니고 퇴직이라고 하니까 어디 아파도 단단히 아프구나,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던 거죠.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우리 며느리 어디가 아픈 거냐고 큰 병이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난리를 쳤대요. 며느리 건강 걱정 한 번 안 할 것처럼 굴던 사람이 막 걱정돼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요. 큰 병은 아니라고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된다고 갑상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아 그러니? 알겠다 하고 전화를 뚝 끊더래요. 걱정했던 것 치고는 너무 빠르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서 좀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시모한테 연락 오면 말해주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뒤 집안일을 좀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타이밍 좋게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아무렇지 않게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시모 목소리가 들떠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갑상선암이라며?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거 수술비도 별로 안 비싸고 애후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너 퇴직금까지 빵빵하게 받고서는 일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몸은 좀 괜찮냐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영 딴소리만 나오길래 그래서요? 하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이따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영 기분이 쎄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니 정말 날아왔는지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남편이랑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너 보험금 얼마 나왔어? 보험은 좀 들어놨지? 퇴직금은 얼마 받았니? 아픈 사람 붙잡고 웬 돈 이야기야? 아니,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좋니? 너네 새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콱 틀어막혀서 지금 위험하거든. 일단 그거 먼저 풀어야 해서 대충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며느리가 근속기간도 길고 보험금도 받았을 거 아니니. 10년 넘게 일도 했으니까 퇴직금도 꽤 되고 보험 진단금 받은 거 합치면 1억은 될 것 같더라고. 그 돈 나 좀 빌려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아니, 제가 아파서 퇴직을 한 거고 암 때문에 받은 보험금을 지금 내연남한테 빌려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바로 정신 나간 소리 중에 제대로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시모한테 세게 들이박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머리에 소주 꽂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냅니까? 머리에 소주 꽂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했는데 보험금을 달라고요? 그것도 저한테는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어머님 내연남 사업 자금을 위해서요? 예, 생판남은 무슨 남이니? 이 일만 해결하면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럼 너한테도 새 시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내연남이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이 바람 피우신 건 맞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호적 정리도 안 돼서 그냥 단순 동거남인 거고요. 그 나이 먹고 아픈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이런 부탁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시모한테 목소리 쫙 내리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섬뜩하리만치 목소리를 내는데 진짜 사신이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너무나도 실망이 크다.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아빠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항상 돈을 번다고 바빴고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 아닌 것 같아. 예, 네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라도 줬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니? 그 인간은 나를 그냥 집 지키는 집 요정 정도로만 취급했다. 아니, 엄마는 그냥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고 엄마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난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거야. 어떻게 우리 와이프 병원비를 아니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마. 아니, 내가 먹고 튄다고 했니? 그거 갚겠다고 했잖아. 보증이라도 서줘? 공중이라도 설까?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니까? 남편이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모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면서 자기도 이제 너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살 거라고 괜히 자존심을 부렸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끝까지 구시렁거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혼자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제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나와서 자더라고요.
조금 울었는지 다음날 눈이 부어 있던데 저도 남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날지 가늠이 돼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모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사람이 아니다 싶었는데 친모를 바라보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저는 말없이 남편 옆을 지키면서 힘이 되어주기로 했죠. 제가 암과 싸우면서 남편이 제 옆을 지켜주기로 한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시모가 1억을 빌려달라고 저한테 찾아왔던데 형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빌려준 거 아니지? 어쩜 그 부탁을 동서한테까지 찾아가서 했대? 형님, 저희가 여윳돈 1억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암보험금이랑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2년을 끊자고 했다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아주 쌍으로 못된 것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그 소리 듣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남편이 노망 났냐고 썩 꺼지라고 했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 동선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이미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라고요.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저는 동서한테 그래 다행이다,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모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다고 동선에도 그렇게 하라고 전했죠. 그러니까 동서가 마지막으로 딱 그 말을 하대요. 사람이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굴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살 때 알아봤어야 했다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도 마음을 완벽하게 비웠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던 일상을 보내고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오랜만에 시부한테 반찬이나 가져다 드리려고 보자기에 반찬통을 싸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 문간 앞에서 시모가 울고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문은 꽉 닫혀 있고. 시모가 저를 쓱 보더니 퉁퉁 부은 눈으로 반찬 싸들고 온 거냐고 잘 됐다고 문 좀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시부가 닫아둔 문을 열겠습니까?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찾아왔고 시모는 저한테 네가 부른 거냐고 사색이 되어서 묻더라고요. 집 앞에 경찰차가 오고 소란스러워지니 그제야 시부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한테 경찰 부른 거야? 하길래 네 했더니 시부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 경찰 양반, 저 망할 옆에 내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하려고 했으니 잡아가시오. 아니 여보, 남의 집이라니 어떻게 이 집이 남의 집이야? 우리 집이지. 오호, 이혼을 했으면 남이지. 그 동거남은 어쩌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빌어? 경찰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옆에 내 당장 데려가서 가둬버리쇼. 경찰은 이미 신고가 들어왔고 주거 침입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시모를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시부한테 반찬을 잘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고 시부한테 연락을 주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1억을 구하지 못했고 내연남은 시모한테 온갖 난리를 떨면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연남도 1억을 구해다 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속아서 같이 동거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내연남이 시모한테 그 돈 때문에 7살이나 많은 늙은 아줌마랑 동거까지 한 건데 그 돈 못 구해와서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다고 했대요. 시모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시부한테 원룸이라도 얻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는데 시부가 그것도 거절했대요. 나중에 듣기로는 뭐 지방에 있는 친척네 집으로 갔다는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서방님도 강단 있는 사람이라서 일이 확실하게 해결됐지. 아니었으면 시모가 누울 자리 보고 뻗었겠죠. 저는 암 수술은 무사히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아서 2, 3년 지나면 임신 계획을 세워도 좋을 거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루빨리 이세를 만들고 싶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 더욱더 화목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모든 우연은 운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귀인인 사람도 있고 두 번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인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운명을 바꿀 여러 우연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4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를 낳고 열심히 키우고 사랑해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40대의 아줌마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고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난 인연은 정말 우연하게도 이루어졌습니다. 27살 때 일이었는데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어느 동네 내과를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저는 밤낮 없는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나도 싫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병원이라 항상 친절함을 가득 안고 있어야 했지만 잠 못 자고 연구하고 수술하는 것보단 훨씬 편했습니다. 개원한 내과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개원을 한지라 차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통은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하필 퇴근 후에 동기들끼리 가벼운 자리를 하기로 했던 터라 차를 끌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코앞인 곳을 차를 타고 가려니 큰 길을 돌아서 가야 하더라고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내려보니까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박아버린 거죠. 뒷범퍼가 살짝 찌그러졌더라고요. 문제는 차가 부모님께서 저 개원했다고 큰맘 먹고 사주셨던 외제차였거든요. 의사딸. 당당하게 다니라고 비싼 차 한 대 사주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범퍼가 딱 봐도 눈에 띄게 찌그러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잘은 모르지만 이거 비싼 차 아니냐고 우왕좌왕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뭉치를 막 꺼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받으라고 수리비는 어떻게 해서는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약속을 막 하시더라고요. 수리비는 둘째치고 제가 사실 첫 차라서 이리저리 긁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그냥 가겠냐고 그럴 수 없다며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휴대폰도 없으신 건지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서 번호 빨리 적어달라고 하시는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거리에 무작정 차를 세워두고 실랑이를 벌일 수가 없으니까 차를 막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이시죠? 제가 다 긁어먹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리하는 김에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진짜 괜찮다고 일부러 더 호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우기고 버티시길래 저쪽 골목 안에 있는 내과 의사라고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나중에 음료수나 한 병 사들고 놀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병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저는 그래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 할머니께서 정말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비타민 음료수를 품 안에 들고 웬 남자애랑 같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할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까 손주랑 같이 찾아왔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온 거라고 수리비는 본인이 꼭 갚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수리비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니었냐고, 괜찮다고, 이미 다 고쳤고 이제 멀쩡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손주분이 참 잘생겼네요 하고 보는데 손이 정말 너덜너덜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손등은 다 까져 있고 피딱지도 몇 군데 앉아 있고 굳은 살까지 배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왜 다친 거냐고 손주분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딱 20살인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칠거칠한 자재들을 옮기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다 보니까 손이 멀쩡할 날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고 손주는 공사판에서 일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의사식이나 돼서 상처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손도 다 치료해주고 드레싱도 해주고 약도 덜어서 줬어요. 하루에 2번씩 꼭 발라야 금방 낫는다고, 내버려두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약 떨어지면 또 찾아오라고 했죠. 할머니께서 이 은혜를 어찌 갚냐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약이야 병원에 있던 거 덜어준 거고 드레싱 해주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음이 영 걸려서 내일도 또 오라고, 손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와서 다시 치료하고 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손주 녀석이 참 말도 잘 듣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병원에 들러서 새로 드레싱을 하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손주를 붙잡았고 그때마다 병원에 들러서 치료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형이 하나 있는데 직업 군인이라 따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직업 군인이 되면 집도 주고 돈도 꼬박꼬박 나와서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긴 한데 부모가 남긴 빚이 꽤 있어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20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은 일을 못했었다고 하루빨리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멘트를 나르다가 다친 것 같은데 혹시 등짝도 치료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길래 해주겠다고 했죠. 그 나이 아이들은 보통 이런 친절을 동정이라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엇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애들과 달리 선하기도 하고 부끄럼 없이 호의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 저도 더 3살이 도단할 수 있게 열심히 꼬박꼬박 드레싱을 해주고 약을 주었어요. 언제까지 공사판에서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관절이 안 좋으신데 열심히 폐지 주우러 다니신다고, 자기가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 치고는 너무 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 몸 다치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너 이런 등짝으로 일 오래 못한다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도 슬슬 힘에 부치는지 아무래도 안 쓰던 몸을 써야 하니까 힘이 들었겠죠. 제가 차라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걸 따면 어떻겠냐고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생판 모르는 남이고 제가 원래 뭐 동정심이 강하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얘한테는 정도 가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접수처를 볼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긴 했고
그런 잡일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우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의 이름은 경연이었는데 경연이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착하고 싹싹해서 그런지 병원에 있는 다른 간호사들이 참 예뻐해줬어요. 틈틈이 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직원들도 이런 거 저런 거 막 알려주기도 했고요.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도 훤칠한 미남이 친절하기까지 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셨죠. 그렇게 1년을 꼬박 보낸 뒤 정말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당당하게 따냈고 경연이는 우리 병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동네 내과였지만 좋은 장비를 부모님께 지원받은 덕에 초음파 진료도 했고 내시경도 했기에 환자가 꽤 많았거든요. 경연이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아줌마 할머니 환자도 부쩍 늘었고요. 이게 바로 얼굴의 힘인가? 이래서 아르바이트생은 잘생긴 애를 뽑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죠. 그전까지는 대기실에 적막이 가득했는데 경연이가 온 이후에 간식을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늘어서 신기했습니다. 경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에게 케이크를 내밀며 저기 식당 아줌마가 주셨어요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경연이에게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취직한 경연이한테 잘됐다 잘됐다 하시던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뜨게 되신 거였어요. 평생을 손주들 배골지 않게 하려고 폐지를 주었다가 라면을 사고 식빵을 사셨다는 할머님께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눈을 감으신 거죠. 손주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상갓집에 갔고요. 우는 경연이를 온 마음 다해서 모두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경연이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는데 경연이랑 조금 닮은 듯 하면서도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고놈 참 듬직하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연이한테 형이 하나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업 군인이라던 그 형이구나 하고 보니까 생긴 게 군인처럼 각이 딱 잡혀있긴 하더라고요. 경연이한테 듣기로는 저보다 1살 어리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본 건지 경연이 형이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경연이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할머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경연이의 형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지독한 외모지상주의거든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이죠. 할머니랑 가끔 통화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다면서 은인이라고 했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은인이고 나발이고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한테 자기가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동안 동생이랑 할머니를 잘 챙기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덕에 경연이가 취직도 하게 되고 전문 자격증도 따게 돼서 기쁘다고요. 그때 제가 어떤 용기가 샘솟았는지 모르겠는데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세요 하고 말했어요. 순간 말을 뱉어놓고도 어머,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죠. 경연이 형이 저를 보더니 꼭 밥 사겠다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건치미남이더라고요. 웃는 것까지 잘생긴 건 진짜 신의 농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끼리 나중에 밥 먹자 하는 건 그냥 인사잖아요. 지켜지지 않을 인사. 저한테 고맙다, 은인이다 하는 와중에 밥 사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지 싫은데요? 하겠어요? 직업 군인이라 타지에 있는 사람이고 바쁘겠거니 싶어서 그냥 인사였다고 치부하고는 제 할 일 하면서 지냈죠.
다행히 경연이는 장례가 다 끝난 뒤 딱 이틀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몇 주가 흐른 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다음 환자분 이름이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김경우. 경우가 누구지 하고 있는데 경연이네 형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잘 지냈냐고 요즘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약이라도 타고 병명이라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과는 속을 보는 곳이지 머리를 보는 곳은 아니니까 약간 황당스러웠죠. 여기 내과인데요? 하니까 경우 씨가 감기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열도 재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봤는데 멀쩡했어요. 증상이 하나도 없길래 너무 멀쩡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웃어요. 우리 밥 한 번 먹기로 했었잖아요. 그냥 핑계대고 온 거예요. 언제 퇴근하세요? 하는데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마상에.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는 건가 싶어서 진짜 뻑 같습니다. 진료 다 마치고 정리하고 나오면 7시쯤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간 딱 좋다면서 7시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음 진료까지 무려 10분이나 휴식을 취해버렸죠. 퇴근 시간이 다 되고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경연이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형이 기다린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연이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우리 형이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왜 선생님이랑 밥 먹자고 하겠어요? 눈치 더럽게 없으시네. 하는데 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집에서도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동생을 보러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하면서 다른 간호사들한테 맥주 한잔 하시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좀 민망해서 저 빼고 회식이라도 하는 거냐고 서운하네 하니까 다른 간호사들이 전부 선생님은 데이트하세요 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그리고 누가 회식 자리에 대표가 끼냐고 눈치 좀 챙기세요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놀리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경호 씨 때문이었을까요? 7시에 기다리고 있겠다던 경호 씨를 발견하고 차에 올라탔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가족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탄하게 공부만 하고 온갖 지원을 다 받으며 자랐던 저와는 180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대충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도 너무나도 기구하고 한탄스러웠어요. 경우 경연 형제를 키워주셨던 할머니는 친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형제의 생모는 경연이가 3살이던 시기에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친부는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부랑 살 때라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적선하듯 나눠주면 조각조각 내서 아껴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빵을 너무 아껴 먹다가 곰팡이라도 피면 그렇게 속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사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동보호센터랑 연결이 되었고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자연스럽게 조부모에게 연락이 갔다고 했습니다. 외갓집에서는 그런 애들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친할머니가 두 손주들을 걷어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고아원으로 갔을 거라고 말하는데 속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행복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며 재산이며 거의 다 정리를 해야 했대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어 결국 폐지를 줍게 되셨고요. 경우 씨는 20살이 되자마자 부사관으로 군대에 말뚝을 박았고 노쇠한 할머니가 경연이를 돌봤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7년이 더 지나서 저를 알게 되고 우리 병원에 취직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언제까지 경연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제 전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군대에 말뚝박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역하면 뭐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꽤 큰 중견 기업에서 특채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최종 면접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격하면 바로 전역한다고 했어요. 잘 되실 거라고 응원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취직하면 취업턱 같은 거 사주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거 축하 못 해줄 사람은 아니죠. 알겠다고 취업 확정되면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얻어먹으려면 무조건 합격해야겠다 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시간이 그렇게 쑥 지나갔죠. 이후 시간이 몇 주가 더 지나고 연말이 되어서야 취업이 확정되어서 전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축하드린다는 연락을 보냈고 약속했던 대로 취업턱을 쏘겠다고 했죠. 어김없이 퇴근 후에 만나서 취업턱으로 정말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니까 첫 월급을 받으면 기념으로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첫 월급 기념으로는 밥 말고 영화 보면 어때요? 하고 물어봤더니 좋대요. 사실 제가 PC방을 가자고 했어도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나이 30을 코앞에 두고 참 풋풋하지 않았나요? 첫 월급은 새해가 지나서 받게 되었고 나이 30에 경호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2년쯤 했을 때 우리 집에서도 저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경호 씨와 연애를 하는 걸 집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고아에 책임져야 할 동생도 있고 빚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경우 씨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싫다고 하시면 깔끔하게 결혼을 포기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경호 씨의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막 우시더라고요. 형제가 힘들었겠다고요. 지금이라도 따뜻한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정신 나갔냐고 등짝 때리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허락의 말이 떨어지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물론 아빠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딸이 왜 그런 애랑 만나고 있냐 하는 표정이긴 했는데 우리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시는 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 됐죠. 당장이라도 데려오라는 엄마의 말에 약속을 잡았고 두 형제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온 경호 씨랑 경연이는 매우 놀란 얼굴이긴 했어요. 우리 엄마 취미가 정원을 가꾸는 거라서 집이 좀 궁전같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정원도 있고 작은 온실 같은 것도 있고요. 평생을 반지하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 좀 으리으리해 보이긴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호 씨가 저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니까요. 경연이는 넉살도 좋게 우리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엄청나게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 그런 게 장점이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경우 씨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적응을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입주를 할 때 당연히 경연이를 데리고 살 생각으로 집을 꾸며놨는데 부모님이 학을 떼시더라고요. 어디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시동생까지 데리고 사냐면서 경연이를 본가에 데리고 와서 살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놀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니까 외롭고 적적해서 그런다면서 경연이가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잖아 하시더라고요. 엄마야 그렇다 치지만 아빠까지도 우리 아들 하는데 영 어색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죠.
신혼부부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야 부모님이랑 지내는 게 경연이도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경연이도 어찌나 우리 부모님을 잘 구워 삶았는지 저보다 더 친자식처럼 허물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더 큰 축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이 34살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딸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고 친정이며 경연이며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제 발이 땅에 닿을 일이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축복만 받으면서 지내다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원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오니 엄마가 산후조리사까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아이의 예쁜 모습만 보면서 몸조리를 푹 쉬면서 할 수 있었어요. 몸조리를 잘하고 나니까 병원 일 하는 것도 하나도 버겁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연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경연이가 대신 가서 처리도 해주고 남편도 월급을 따박따박 잘 벌어오고요. 빚도 다 갚았고 행복하다 싶은 순간 남편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이던 남편을 눈여겨본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과 조건으로 남편에게 이직 제의를 한 것이었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마지막 출근하는 날 송별회를 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행복이 중첩되어 있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였기에 충격은 2배, 3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 우리 남편이 그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려고 보도블록 사이로 갔다가 난간에 정면 추돌을 하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온몸 성한 데 없이 뼈가 다 으스러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영안실에 안치된 남편을 보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이 되었는데도 고작 징역 2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 와중에 가해자 부모는 재수없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난 사고라고 치부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남편이 생각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내 아이의 아빠를, 내 남편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와중에도 저는 남편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 일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척해진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집으로 불러들이셨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울면서 정리를 하고 부모님과 경연이 그리고 제 딸까지 5명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니까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을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경연이는 저 때문에 본인의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지만 티를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밝은 척 지냈어요. 제가 너무 무너져서 나는 슬퍼하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다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한 사람을 잊기에 충분하진 않은 시간이었죠.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저에게 선자리를 하나 들이미셨고 엄마가 다니는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치를 슬쩍 보시면서 돌싱이고 직업도 변호사고 나이도 39살 동갑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경연이도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우리 형보다 훨씬 좋은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하는데
참으로 제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뒤로 경연이는 저에게 형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저의 등을 떠미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자리에 나가는 날 엄마가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봐서 생긴 게 별로거나 말하는 게 별로면 그냥 나오라고요. 등을 떠밀 땐 언제고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자리에 나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39살에 꽤 유명한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애프터 신청까지 했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적당히 조건만 맞으면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 아이가 5살인데 아빠라는 존재를 빨리 인식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해져야 나중에 커서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궁금했는지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매너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은데 결혼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했죠. 뭐 조건만 맞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애한테도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 하니까 경연이가 듣고 있다가 맞는 말이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대요. 자기는 독립할 준비 다 됐다고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대뜸 버럭하는 거예요. 아들 삼으라더니 어딜 가려고? 경연이 너 결혼하기 전까지 독립은 안 돼? 하고요. 언제는 싫다더니 엄마랑 저는 황당했죠 뭐. 그렇게 그 남자랑 몇 번 더 만나고 저한테 하루빨리 대답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랑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보채더라고요. 아직 확답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 어떠냐요? 동거부터 하자는 말이 영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서두르니까 수상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부터 경연이가 그 남자 계속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표정이 영 별로여서 신경 쓰이기도 했고요. 엄마까지도 별로면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데 선자리까지 주선해놓고 왜 저러는지 영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자한테도 저는 결혼까지 바로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동거도 그렇고 애가 받을 상처도 걱정된다고 했죠. 애는 친정에서 잠깐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3개월만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하니까 성질을 갑자기 버럭 내는데 놀랐어요. 5번이나 만났는데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그래서 이혼을 당했나? 싶어서 물어봤죠. 근데 이혼은 왜 하신 거냐고요? 진즉 물어봤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이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 털썩 앉더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자기랑 싸우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차가 지나갔대요. 사각지대였던 터라 사람 튀어나오는 걸 못 보고 그냥 치고 갔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길이어서 가해자는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분노조절 장애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제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동거 이야기는 있고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을 더 만났고 연애를 건너뛰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수입도 안정적이고 일단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딸한테 무척이나 잘해줬던 모습이 크게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딸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된 거죠.
양가의 이야기를 하고 둘 다 재혼인 터라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혼인 서약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다 정한 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자 애 같아서 말을 해보라고 왜 그러는데 하며 들리지 않는 메아리를 치고 있었더니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사라지는데 반지가 남편이 준 결혼 반지가 아니더라고요. 재혼할 남자가 준 반지였어요. 아,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주방으로 가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에 이 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 결혼하는 것 같다고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 딸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 표정이 전부 똑같았어요. 은근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등 떠밀려 결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이 가도 못하겠다 싶어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 꿈에 경우 씨가 나와서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말을 한 건 아니고 나한테 절레절레 고개를 계속 흔드는데 내 마음이 영 찝찝하고 이상해. 나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돼서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숟가락을 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예, 나도 우리 사위가 너 선보러 나간 날 꿈에 나왔어. 나한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찝찝해서 너 나가는 거 계속 붙잡고 별로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한 거야. 우리 사위가 그런 말 괜히 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꿈이라서 그냥 내가 노망이 났나 했지. 아니, 나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사위가 나오는 꿈을 얼마 전에 꿨는데 나한테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 나는 또 로또 사지 말라는 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의 시선은 몽땅 경연이에게 쏠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모두 나왔으니 당연히 경연이 꿈에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연이가 입을 떡 벌리더니 자기도 꿈에 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나한테는 그 남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우리 꿈에 전부 죽은 남편이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찝찝하잖아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라고 아빠는 당장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했어요. 뒷조사라도 해봐야지 이 상태로는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고. 아무리 미신을 안 믿는 집안이라지만 이 정도면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찝찝해하면서 결혼을 지금이라도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 손은 그때부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후배에게 뒷조사를 맡긴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약속했던 혼인을 서약하는 날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미루자는 말에 남자는 화를 내면서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미루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언제까지 미루냐고 화를 냈죠. 어떻게 하나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아빠의 후배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빠한테 선배, 이 새끼 누구예요? 하면서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조사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후배란 사람이 아빠랑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빨리 이야기 좀 해보라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후배라는 분이 하는 말이 아주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부인 사망사고 알죠?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영 이상하단 말이야.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그 사건 이후에 로또라도 당첨된 건지
집도 이사가고 차도 바꾸고 경찰도 그만뒀대. 여기서부터 냄새가 폴폴 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도 엄청 빵빵한 로펌에서 변호를 해가지고 징역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았거든? 근데 그 로펌이 지금 이 새끼가 다니는 로펌이다 이거야. 그리고 전 부인이 뛰쳐나왔다고 한 것도 CCTV 자료 보니까 너무 이상해. 사각지대라 튀어나오는 것만 보이는데 말대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밀쳐진 것처럼 뒤로 밀려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로 뛰어간 거면 차량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데 등부터 부딪혔다 이거지. 아무래도 보험 사기 같아. 전 부인이 죽기 전에 보험이 15개나 가입되어 있었더라고. 변호사식이나 돼서 보험 사기를 칠 이유가 있나? 그것도 엄청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인데 알아보니까 도박을 했다가 걸려서 벌금을 3번이나 물었더라고. 도박쟁이들이 돈 필요할 때 제3금융보다 더한 사채 이자 써가면서 도박하는 거 알지? 그 빚이 장난 아니게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말이지.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는데 큰 로펌 변호사라고 배겨?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온 가족이 팔을 문질렀어요. 다 같이 소름이 쫙 돋았던 거죠. 이 사건 내가 다시 파보기로 했어.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몇 번이나 요청이 왔던 사건이더라고. 총 12개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중 3군데에서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더라. 경찰 조사 들어갈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여서 내가 윗선에도 이야기해놨어. 이 정도면 혼인 서약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도망가야 할 수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3일 뒤 우리는 약속대로 혼인 서약을 하기로 한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길길이 날뛰며 혼인 빙자 사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아빠의 후배가 들이닥쳐서 재혼할 뻔한 그 남자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대방 측은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당신 전 부인 사고가 아닌 거지? 보험금 노리고 만들어낸 사건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이밀고 살 수가 있어?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상대방 측 가족 모두 입을 꾹 다물더군요. 뻔뻔한 족속들. 사람을 그렇게 하나 골로 보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건지 재혼 상대의 엄마 되는 사람이 사고가 맞는다고 조금 다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놀래서 털어놨죠.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실수인지 알아챈 건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빠의 후배는 당신도 같이 서해 가줘야겠다며 수갑 하나를 더 채웠습니다. 그 남자랑 그 남자의 엄마가 질질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재판을 받는 내내 둘 다 수감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너무 불안했어요. 집 주소도 알고 있었고 생활 반영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큰맘 먹고 가꾼 정원이며 온실이며 다 포기하겠다고 이사를 가자고 했고 저희는 급하게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병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정들었던 간호사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사람 목숨이 더 급하잖아요. 집과 병원 자리는 다행히도 금방 처분이 되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한 번 더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후배의 도움으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 그 인간들은 뒤늦게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더 보낸 뒤 우리 가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이번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으면서 감회가 새롭답니다. 저는 경기도로 병원도 이전해서 조금 더 크게 자리를 잡았고 경연이는 저의 새 병원에 취직해서 사이좋게 같이 일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빠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혼 전까지 독립은 안 된다고 해서 여전히 같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마 경연이도 곧 독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우연, 어떠한 운명을 만나셨나요? 저에게는 남편을 만나게 된 모든 것에 우연과 운명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청취자분들도 만나셨기를 혹은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